노인네, 목숨도 즐기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대? 메스껍고 역겨운 냄새를 맡고 쓰러진 후 눈을 뜬 순간 어렴풋이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탄가스를 마시고 이미 저 세상 사람이길 바랬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분통이 터졌을 테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질긴 목숨으로 살아남았으니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쫓아가 복수하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75이 된 정숙자라고 합니다. 평생 한복을 만들고 옷감 장사하며 굳은 살이 딱딱해질 만큼 쉴 틈 없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도 결혼해서 잘 살고 이제야 저도 고단한 세월도 이제 끝나가나 싶었는데 웬걸요? 젊었을 때보다 더한 고생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말 곤히 자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저 세상 갈 뻔한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저는 매년 겨울이면 연탄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던 낡은 별채방에서 저는 그날도 지독한 추위와 홀로 힘겹게 싸우고 있었죠. 사실 저에게 이 집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고운 한복을 지었던 저의 옛 작업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전 재산 대부분이 이 집과 땅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중한 공간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난방 수단인 낡아 빠진 연탄 보일러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툭하면 멈추고 고장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 유진이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리를 미루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수리하면 집 전체가 너무 어수선해지잖아요. 저는 손을 비비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방이 너무 춥지 않니? 괜히 낡은 보일러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봄 되면 보일러 새로 바꿀 거니까 그때까지만 두툼한 이불 한 개 더 덮고 좀 참아보세요. 유진이의 단호하고 차가운 거절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수십 년 만이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무섭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가더니 모든 소리는 고요함과 하얀 눈 속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재훈이와 유진이가 갑자기 서둘러 커다란 짐들을 꾸리기 시작한 겁니다. 재훈이가 현관 쪽으로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낑낑대며 끌고 나오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여행 떠날 거야.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폭설이 쏟아지는데 너희는 어디를 가려고 하니? 회사 해외 연수야. 갑자기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재훈이는 제 눈을 피하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말했지만 유진이가 짐을 싸면서 끼어들었습니다. 비행기는 정상 운항한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며칠은 좋게 갈 것 같은 그들의 커다란 짐 가방들을 보자니 저는 마음속으로 또다시 씁쓸한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폭설 속에서 해외여행이라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되자 서둘러 나가는 아들을 보며 제가 물었죠. 아들, 엄마는 혼자 이 집에 있으란 말이니? 며칠 후에 바로 돌아올 거야. 반찬은 유진이가 다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꼭 챙겨서 드셔. 재훈이는 현관문으로 황급히 향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히는 쾅 소리만 덩그러니 들려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점점 더 심해지는 추위와 홀로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낡은 보일러는 아예 작동을 멈춘 듯 방 안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추위 때문에 몸이 안 좋은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오고 속이 메스꺼워지더니 어지러움이 무섭게 몰려왔습니다. 나중에는 숨을 쉬는 것조차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한데? 저는 간신히 중얼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덮쳐왔습니다. 그때 문득 코끝을 스치는 이상한 냄새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스 냄새? 낡은 연통 구멍에서 새어나오는지 독한 연탄가스가 방 안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혀오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문을 향해 기어가려 했지만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섬뜩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아침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보일러실 쪽을 은밀하게 둘러보던 모습 말이죠.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유진이가 연통 구멍 주변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섰을 때 유진이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표정, 만족스러운 듯 싱긋 웃던 그 싸늘한 미소가 제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설마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인가? 의식을 완전히 잃기 직전 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방치한 계획적인 행위였다는 섬뜩한 확신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사시는 이웃 김씨 아주머니께서 이 혹한에 제가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셔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여보세요? 119죠? 김씨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귀에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방 안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구급차 안에서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잔혹하게 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후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연세에 비하면 회복이 빠른 편이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척하며 몸을 움직이지 않고 혼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병원에 며칠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면 곧 회복되실 겁니다. 며칠 뒤 병실로 찾아온 아들 부부를 봤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그들을 향한 분노로 완전히 돌아선 후였습니다. 재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유진이도 걱정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날 여행을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겉으로는 눈물과 걱정을 보였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가식적인 연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해외 연수라서 정말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저희도 빠질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가 능청스럽게 변명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기억이 혼미한 척 연기를 하면서 그들의 본심을 파악하려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엄마, 연탄가스에 심하게 중독됐었어.
혹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그들은 서로 안도하는 눈빛을 은밀하게 주고받는 것이 제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 모든 일이 그들의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재훈이가 재산 상속 문제로 저를 압박했던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엄마, 우리 사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해.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그들의 부실한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그들이 저를 이 잔혹한 방식으로 제거하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저는 억지로라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꾹 참고 유진이에게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어머님. 유진이가 다시 한번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척 연기를 해서 그들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겠다고요. 퇴원하기 전날 저는 몰래 옆집 김 씨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 난데요. 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무슨 부탁인데요? 혹시 저희 집 보일러실 사진을 좀 찍어놔 줄 수 있어요? 보일러를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런데 뭔가 자꾸 이상했던 것 같아서요. 그냥 확인만 해보고 싶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석연치 않아 했지만 나중에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심장이 멎기 직전에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숨이 막히고 의식이 흐려지던 그 순간에 극심한 공포를요. 그리고 이 잔혹한 배신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퇴원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 뒤에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죠. 그들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차갑고 잔인한 마음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기로 굳게 다짐하면서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예상했던 대로 아들 부부의 지극정성인 간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친절이 저를 향한 진심이 아닌 오직 제 재산을 노린 연기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며느리 유진이가 따뜻하게 끓인 죽을 가져오면서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입맛 없으시더라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만 저는 유진이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니? 저는 몸이 쇠약해졌고 기억마저 오락가락하는 치매 초기 노인 행세를 완벽하게 시작한 겁니다. 아들 재훈이가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이잖아. 여기는 엄마 방이고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머리가 자꾸 지끈거리고 아파서. 저는 이마를 짚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유진이는 매일같이 제 방을 찾아와 넌지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권하는 척하며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심이 드러나는 질문을 던졌죠. 어머님, 혹시 은행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세요? 병원비 정리를 빨리 해야 해서요. 통장? 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멍하니 대답하자 유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은행 예금 같은 거 말이에요. 아, 그런 게 있었나? 잘 모르겠어. 머리가 하얘서. 저는 계속해서 기억이 없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탐욕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뻔뻔한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들 재훈이도 더는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중요한 서류들 정리하는 걸 좀 도와드릴까? 엄마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야. 무슨 서류 말이야? 엄마 명의로 된 집이나 땅, 그리고 통장 같은 것들 말이야.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떠보듯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며 일부러 혼란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서류함에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거실 장롱 위쪽에, 아니면 안방 책상 서랍에 어디 뒀더라? 어디에 있어요? 정확히 어디요? 유진이가 재빨리 눈빛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하자 그들은 즉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든 재산 목록이 적힌 서류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중요한 핵심 서류들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치밀함을 유지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서류나 인감 등은 이미 따로 안전하게 보관해 둔 상태였거든요. 유진이는 제가 건넨 목록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에 숨기셨어요? 등기부? 그게 뭐야? 난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누군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요. 글쎄, 통 모르겠네. 저는 바보스럽고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재산에 대한 집착을 더욱 부추기는 미묘한 줄타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엄마, 혹시 은행에서 온 중요한 편지나 우편물 같은 거 없어? 숨겨둔 거 아니야? 편지? 아, 어디에 뒀더라. 기억이 통 안 나네. 저는 그들의 조급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며 속으로는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방에 홀로 있으면서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나누는 사적인 대화들을 기록하면서 복수에 필요한 결정적인 약점 정보를 수집했죠. 여보, 어머님이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유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재훈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다행히 의사도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이라고 했잖아. 다행이라니? 왜 다행이야? 그날 밤 연탄가스 사건을 기억 못 하잖아.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지. 재훈이가 목소리를 낮춰 안심시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절대 방심하면 안 돼. 혹시 모르잖아. 깨어났을 때의 충격 때문에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와 치욕의 이를 악물었습니다. 특히 아들 재훈이가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녹음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또다시 독촉 전화했어. 오늘 안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뭐라고 하던?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7억이야. 이번 달이 마감 기한이래. 7억이나? 당신 미쳤어?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 유진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으면 안 돼. 저는 재훈이의 사업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리한 신규 사업 확장으로 거액의 빚을 져서 파산 직전이었죠. 어머님 재산만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텐데. 그러게. 그러니까 빨리 재산 정리부터 해야지.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도록 저는 조용히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잠시 동안의 연극이라는 것을 매 순간 되새기면서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들 부부는 제가 재산 정리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고 무지하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재훈이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 이제 우리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자.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가 될 재산인데. 재훈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저는 은밀하게 또 다른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옆집 이웃 아주머니의 아들이 서울의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거든요.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였어.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복수를 위한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 1회 물리치료를 받는 것을 핑계 삼아 외출할 때마다 저는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웃 김씨 아주머니 아들인 최연우 변호사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을 당하셨네요.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현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이 할미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난 이제 너밖에 없다. 물론이죠.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현우는 제가 녹음한 아들 부부의 대화 내용, 연탄가스 사건의 증거, 그리고 재산 압박 정황들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에 준하는 범죄예요. 법적 대응을 바로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 나 혼자 걔네들을 어떻게 이기겠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께서 수집하신 증거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과 별도로 관리하던 재산 일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머니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아들 부부가 절대 손댈 수 없어요. 현우는 제 모든 부동산과 예금 등을 신탁회사에 비밀리에 맡기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이 사실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안을 유지했죠. 그리고 아드님의 사업체도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겠어요. 무슨 조사 말이야? 불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들으신 대화 내용으로 보아 단순한 사업 부실이 아닐 것 같거든요. 현우는 재훈이의 사업체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금전적인 거래와 사업의 허점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복수의 과정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더욱더 병약하고 무기력한 어머니 연기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물리치료는 어떠셨어요? 많이 아프지는 않으셨어요? 유진이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아유, 내가 오늘 뭘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냥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얼른 주무세요. 그들은 제가 완전히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라고 판단하고 경계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며칠 후 최연우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의 사업 부실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니?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재훈이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 파국이 저의 복수의 서막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연우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법적인 방패와 날카로운 칼날을 모두 갖추셨어요. 이제 이 싸움은 할머니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 부부가 재산에 대한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만을 조용히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기억을 잃은 척하며 거실 소파에 무기력하게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크게 울렸습니다. 쾅쾅. 이재훈 있어? 당장 문 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집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재훈이가 부랴부랴 놀란 표정으로 현관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자마자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상궂은 중년 남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재훈이가 극도로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네가 전화를 피하고 도망 다니니까 내가 직접 찾아온 거 아니야? 김 사장이라는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재훈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도 부엌에서 급히 뛰어나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사장님, 일단 앉으셔서 저희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앉으라고? 지금 내가 너희랑 히히덕거리면서 차나 마시면서 앉아있을 상황이야? 김 사장은 유진이를 매섭게 노려보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픈 척하며 소파에 가만히 누워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힐끗 보더니 김 사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이 계시니까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어머님? 김 사장이 소파에 누워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의식이 없는 척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연탄가스 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지금 기억을 잃고 계세요. 그딴 사정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당장 내 돈부터 갚아. 김 사장이 재훈이의 셔츠 깃을 움켜잡으며 거세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아들의 신규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던 냉혹한 채권자였습니다. 투자금 회수가 급격히 불투명해지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7억? 내가 투자한 7억을 도대체 언제 갚을 거야?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그 시간 달라는 소리를 내가 몇 달째 듣고 있는 줄이나 알아? 김 사장의 방문은 단순한 채무 독촉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분노는 재훈이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투자자들한테 한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가짜 사업 계획서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만 빼돌리고. 그건 절대 오해가 아니라니까요. 사업이 잠깐 어려워진 것뿐이에요. 오해? 증거가 이렇게 다 있는데도 오해라고 우길 거야? 김 사장은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거실 바닥에 쾅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네 사업은 처음부터 완전 사기였어. 투자금만 노린 작전이었다고. 그 순간 재훈이의 사업이 대규모 사기 행각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이미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는 잔혹한 진실이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김 사장에게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저희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은 무슨 얼어 죽을. 김 사장이 유진이를 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최후 통첩한다. 이번 주 안에 7억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니놈이 저지른 사기 행각을 언론에도 모조리 까발릴 거야. 언론에까지요? 유진이가 기겁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한 짓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해주지.
그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 김 사장이 협박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꽤 놀랐습니다. 저의 복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장님,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저희 남편에게 기회를 주세요. 유진이가 갑자기 김 사장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한 얼굴이었습니다. 됐고, 다음 주까지 7억을 갚지 못하면 끝이야. 이 집도 넘어갈 줄 알아. 알겠어? 김 사장은 단호했습니다.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해결책을 가져와. 못 가져오면 다음엔 경찰서에서 만날 줄 알아. 김 사장이 마지막 경고를 내뱉고는 현관문을 쾅 하고 닫고 집을 떠났습니다. 김 사장이 떠난 후 집안은 마치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훈이와 유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휩싸여 떨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정말 어떡해?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 재훈이가 고개를 돌려 소파에 누워있는 저를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을 전부 다 현금으로 만들어서 갚는 거야. 그래, 그것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 아들 부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 제 전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뿐이라고 잔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기억상실이라는 가면을 쓰고 저를 속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재훈이가 소파로 달려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아프다, 아들. 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큰일 났어. 엄마가 당장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무슨 일이냐? 엄마 명의로 된 집이랑 땅 전부 다 팔아야 해. 당장? 재훈이가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팔아? 이 집을 왜 팔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해. 아들은 제가 가진 모든 은행 계좌와 부동산을 당장 정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넘기지 않으면 극단적인 파멸을 맞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엄마, 내 말 똑똑히 들었지? 이번 주 안에 엄마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내 명의로 넘겨야 한다고. 이 절박하고 잔인한 위기는 저에게 복수의 방아쇠를 당길 완벽한 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는 매일같이 제 방에 찾아와 재산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진이는 서류를 제 앞에 내밀며 숨막히게 압박했습니다. 어머님, 복잡한 서류 아니에요. 그냥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게 도대체 뭐니?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기억이 없는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재훈이 명의로 넘기는 서류요. 빨리 정리해야 저희도 살아요. 명예? 재산?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저는 순진무구한 질문을 던지며 유진이의 분노와 초조함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집이랑 땅이 어머님 재산이잖아요. 유진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앞에서 그녀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난 겁니다. 이 살아있는 송장 같은 노인네야. 며느리는 서류를 제 눈앞에 던지다시피 하며 극도의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빨리 도장을 찍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쇠고랑 차고 망하게 된다고요. 엄마가 사인할 때까지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야. 재훈이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방금 전까지의 무기력하고 병약한 모습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냉철한 눈빛으로 그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죠. 재훈이와 유진이는 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극도로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면서도 명료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래, 그날 밤 연탄가스 냄새가 유난히 독했었지.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 한마디에 아들 부부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잔혹한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극도의 충격에 휩싸였죠. 엄마, 뭘 기억한다는 거야? 12월 15일 오전 7시. 너희가 여행 가기 직전에 유진이가 보일러실 연통 구멍 쪽에서 무언가 했었지. 내가 똑똑히 봤어. 저는 그들이 보일러를 고의로 방치하고 여행을 떠났던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연통 구멍을 막았어. 나를 이 집에서 조용히 없애버리려고 말이야. 어머님 오해해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을 걱정했는데.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럼 왜 나를 혼자 두고 여행을 가면서 왜 그렇게 만족스러운 듯이 웃었는데? 제가 그들의 잔혹한 범행을 명백하게 고발하자 그들의 탐욕은 순식간에 절망과 파멸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위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나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지. 녹음이요? 무슨 녹음? 너희가 돈 때문에 나를 없애려 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모든 대화가 말이야.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없을 거야. 모든 것은 법이 정한 대로 진행될 거니까. 엄마, 제발 저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재훈이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유진이는 당장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제 집안 물건을 몰래 훔쳐 팔아치우려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귀중품과 현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작은 반지라도 팔게 해주세요. 저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이미 다른 곳에 맡겨놨어. 제가 재산을 넘겨주지 않자 그들은 김 사장의 냉혹한 압박과 채무에 시달리며 일상적인 삶마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약속대로 재훈이의 사업장을 봉쇄했고 언론을 동원하여 대규모 사기 행위를 고발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사업 파산 소식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걸렸을 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고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집을 나섰습니다. 딱히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과거 제가 한보기를 하며 수십 년간 자주 찾았던 옛 직물 시장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정 사장님?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낯선 듯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낯익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정숙자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혹시 누구신지. 저는 강영준입니다. 10년 전에 사장님께 사업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살아난 형준이에요. 아, 형준이. 그제야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처했을 때 이제 막 한복업계에서 물러나려던 저에게 사업적 비전을
인정받아 소에게 투자를 받았던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형준이가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형준아,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성공한 것 같구나. 사장님께서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투자했던 작은 금액이 그의 사업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어 성공한 젊은 경영인으로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과거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에 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신가요? 형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좀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혹시 신문에 크게 난 그 기사와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형준이가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기사를 어떻게 알았니? 사장님의 아드님 성함이랑 같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사를 자세히 봤어요. 형준이는 아들 부부의 몰락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 거절하려 했습니다. 형준아, 아니야. 괜찮아. 젊은 사람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네 사업이나 열심히 해. 사장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사장님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제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형준이가 간절함을 담아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과 굳건한 의지에 저는 더 이상 그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형준아, 네 고마운 마음은 알지만 정말 괜찮겠니? 네, 사장님.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고 싶어요. 사장님이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힘껏 돕고 싶어요. 그래, 그럼 커피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 네, 좋아요. 제가 맛있는 커피 사드릴게요. 카페에 앉아 저는 형준이에게 제가 겪었던 잔혹한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연탄가스 사건, 아들 부부의 배신, 그리고 복수를 위해 철저하게 기억상실 연기를 했던 과정까지. 형준이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사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구나.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형준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니? 사장님의 오랜 안목과 인맥, 그리고 저의 유통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복수와는 별개로 사장님의 뛰어난 재능을 다시 한번 세상에 활용하는 거죠. 형준이는 저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사장님이 수십 년간 가지고 계셨던 전통 직물에 대한 안목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해요. 그걸 현대적인 유통 시스템과 결합하면 틀림없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 나이에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사장님과 제가 함께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형준이는 정말 실행력이 빠른 사업가였어요. 저를 설득하자마자 서울 중심가의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사업을 시작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고마워, 형준아.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하다니 대단하구나.
저는 사업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들 부부의 몰락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연우 변호사도 우리의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새로운 사업 시작하신다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언제든 법적으로 필요한 일은 말씀하세요. 현우야, 또 이렇게 네 도움을 받는구나. 정말 고마워. 한편 아들 부부는 제 재산이 이미 신탁회사로 안전하게 이전되어 자신들이 이제는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더욱더 좌절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재산을 돌려줘. 재훈이가 새로 얻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지만 형준이가 재빨리 나서서 그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업무 중이십니다. 함부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형준이는 저의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저를 괴롭히던 아들 부부의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형준아, 네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구나. 사장님,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새로운 사업은 제가 지난날 직물 공급처와 수십 년간 쌓아온 오랜 신뢰와 형준이의 젊고 날카로운 시장 분석이 결합되어 초기부터 예상외의 폭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저희가 목표했던 수치를 훨씬 넘어섰어요. 정말이냐? 이렇게 빨리 성과가 나오다니 놀랍구나. 모두 사장님의 정확한 안목 덕분이에요. 사장님께서 고르신 원단들이 대박이 났어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이 작은 희망은 저에게 복수만이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준이는 저에게 단순한 사업적 조력자를 넘어 제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과 깊은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연우 변호사는 아들 부부의 재판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저에게 보고하며 제 복수가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도왔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니? 내 아들이었지만 법의 심판은 받아야지. 검찰에서 요청한 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적 안정과 함께 사회적 명예까지 서서히 되찾아가며 빠르게 재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형준이에게 제가 가진 모든 전통 직물업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형준아, 이 기법은 우리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부터 가르쳐 주신 귀한 건데 너에게 모두 알려주마. 사장님,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노하우를 저에게 알려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들을 함께 축하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끔찍했던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 되었어요. 사장님, 오늘 정말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아이고, 잘됐다 형준아. 축하한다, 축하해. 사장님과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고통을 뒤로하고 진정한 평화와 성공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유통사업은 저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최고급 원단 선별 능력 덕분에 1년도 채 되지 않아 업계에서 정숙자 매직이라는 이름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놀랍고도 경이로운 성공이었습니다. 형준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한 목소리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대단하세요.
저희 이번 달 매출이 무려 작년 전체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이대로라면 내년 초에는 업계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냐? 아니, 이렇게 빨리 이런 엄청난 성과를 냈단 말이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네, 사장님의 원단 감별 능력은 이미 전설이 되었어요. 업계에서는 정숙자 사장님을 모시지 못하면 최고급 원단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사장님을 찾는 고객들이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 줄을 서고 있다고요. 저는 이 놀라운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는 기업가로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경제 매체에서는 제가 전통을 살려 재기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연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75세 정숙자 대표, 전통 한복 노하우로 현대 직물 시장을 평정하다. 한복 장인에서 성공 사업가로 정숙자 대표의 놀라운 재기 스토리와 강인한 정신, 신문 기사들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잃었던 사회적 명예와 자부심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형준이는 저의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사업의 외형적인 확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얼굴이 되어 각종 미팅과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능력은 거래처는 물론 모든 업계 관계자에게서도 깊이 인정받았습니다. 강 대표님, 정말 젊은 나이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폭발적인 성과를 내셨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래처 사장이 감탄하며 형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건 정숙자 사장님의 뛰어난 안목과 평생의 노하우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곁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야말로 저희 회사의 심장입니다. 형준이가 겸손하게 대답하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더욱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공의 달콤한 결실을 맛보면서 과거에 불행했던 삶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잃었던 마음의 평온과 함께 삶을 살아갈 새로운 활력을 되찾았죠.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세요. 이제야 사장님다운 미소를 되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 내 덕분이야. 저도 사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형준이와 함께 따뜻하고 아늑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전에 낡고 추웠던 별채의 악몽은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햇볕도 잘 들고 보안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정말 좋구나. 오랜만에 집다운 집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사는 기분이야. 네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저도 사장님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제 사장님은 걱정 다 내려놓으셔요. 한편 아들 재훈이 부부는 김 사장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투자 사기 혐의로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완전히 몰락하여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재훈 씨,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당신들을 기다려줄 수 없어. 이제 경찰 조사 들어올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두라고. 김 사장이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통보했다는 소식을 현우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성공과 화려한 재기를 멀리서 지켜보며 극도의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지만 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법적 수단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야. 유진이가 길거리에서 울부짖으며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이웃들이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복수의 달콤한 결실을 온전히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피부치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공허함이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표정이 복잡해 보이세요. 형준이가 저의 미묘한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복잡한 기분이야. 한때는 내 전부였던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걸 보니 당연하죠.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한테는 가족이었는데 그 슬픔까지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아들 부부의 모든 비리와 폐륜적인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훈, 김유진 부부 투자 사기 혐의 기소, 실형 가능성 높아, 노모 방치 사건 관련 추가 수사 중, 폐륜 행위 재조명. 저는 신문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담담하게 법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이 성공과 응징이 아직 완벽한 결말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그들의 폐륜적인 악의가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최연우 변호사는 아들 부부가 제기한 모든 재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내며 저의 재산권을 확정지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거의 끝나가요. 사장님의 재산은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너의 헌신적인 도움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 연탄가스 사건과 관련된 형사고발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유보하셨잖아요. 저는 연탄가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고스란히 보존한 채 당장의 형사고발은 유보하고 그들을 경제적인 파멸로 먼저 몰아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가진 그 모든 증거는 나중에 그들이 또다시 발악할 때 그들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로 남겨두는 거야. 그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 간절한 애원이 담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사업 부채를 갚아줄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사업을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야. 내 비전과 뛰어난 실행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렴. 형준이는 제 사업체 확장을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저는 그의 능력과 성실함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임을 확인하며 과거의 나약하고 속기 쉬웠던 어머니가 아닌 강인하고 냉철한 사업가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가끔 아들 부부가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저는 그들의 거짓된 사과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또 그쪽에서 보낸 편지가 도착했어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버리렴. 더는 미련을 두지 않아. 이번엔 유진 씨가 직접 쓴 것 같은데 아주 간절해 보입니다. 상관없어. 내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기회는 이미 늦었어. 어느 날 저는 형준이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형준아, 우리의 이 성공과 행복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큰 분노와 질투를 안겨줄 거야. 절대로 보안의 소홀해서는 안 돼. 몸 조심해야 한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장님 곁을 그림자처럼 잘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곧 불길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아들 부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기 위한 악의적이고 비열한 최종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남은 삶마저 걸겠다는 듯이 무모하게 달려들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이 벌컥 열리더니 형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형준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니? 침착하게 얘기해 보렴. 형준이는 제가 묻기도 전에 노트북을 제 앞에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악성 댓글과 루머, 그리고 선정적인 제목의 게시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진실을 이제야 폭로합니다. 탐욕스러운 노인이 자식들을 고의로 파산시킨 그 잔혹한 진실은 무엇인가? 핵심 내용은 제가 아들 부부의 재산을 잔인하게 강탈하고 그들을 고의로 파산시켜 길거리로 내몰았다는 패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하고 악랄한 내용들이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깨질세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유진이는 익명 뒤에 비겁하게 숨어 제 사업체에 대한 악성 루머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연탄가스 사건과 사기 혐의 등 모든 죄를 교묘하게 감추고 오히려 저를 탐욕스럽고 악랄한 노인으로 둔갑시켜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저 독한 할머니가 자식들의 사업 자금을 모조리 몰래 빼돌렸대. 천벌 받을 거야.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난 불쌍하고 착한 효자 며느리의 실체를 세상에 알립니다. 이 악의적인 여론 조작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새로 시작한 사업체는 일시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고 고객들의 불신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그 정숙자 대표 회사랑 거래를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괜히 이런 패륜적인 루머에 엮여서 좋을 게 없잖아요. 세상에 그 정숙자 대표님이 정말 자신의 자식들을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소름 끼쳐서 밤잠이 안 오네, 정말. 오랜 거래처와 신규 고객들로부터 사실 확인과 우려의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준이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당황하며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사장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명백한 명예훼손 글들을 전부 모아서 고소해야 해요. 저는 흥분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형준이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냉철하게 이 상황을 역이용할 기회로 삼기로 결심한 후였습니다. 형준아, 잠깐만 기다려보렴. 절대 흥분해서 먼저 움직여서는 안 돼. 네. 지금 저희 회사가 사장님의 명예 때문에 무너질 지경인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히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로 만들어 보자꾸나. 사장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장님의 깊은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론의 공세를 오히려 아들 부부를 최종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공개적인 심판의 무대로 만들기로 단호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악의적으로 발악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어. 우리는 그냥 조용히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돼. 때가 되면 내가 움직일 테니. 며칠이 지나자 이 논란에 관심을 보인 몇몇 유력 언론사들이 저에게 직접 찾아와 해명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정숙자 대표님, 저희 방송을 통해 직접 모든 것을 시청자들에게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꺼이 제가 방송에 출연하여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공개적으로 그 잔혹한 과거를 모두 밝히시는 건데. 형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이미 단호한 결심을 마친 후였습니다. 응,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어.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휩쓸려 숨기거나 피할 것이 없어. 저는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우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연탄가스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할 시점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제 명예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이 위기가 아들 부부를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신들의 여론 조작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었다고 오판하고는 더욱 광범위하게 제 사생활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자 할머니의 과거 한복 사업 의혹들, 숨겨진 비리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한복집을 운영할 때도 고객들과의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들은 제 과거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실수들까지 악의적으로 부풀려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며 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열한 공격을 받는 동안에도 냉정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았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군요. 강영준은 저의 굳건한 결심을 보고는 사비를 들여 그들이 루머를 유포하는 근원지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여기 제 휴대폰 화면을 보세요. 뭘 찾았다는 말이니? 설마 그 아이들이 한 짓이 맞니? 이재훈 씨 부부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시켜서 작성한 거였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내 짐작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어. 그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저는 그들의 악의적인 공격이 오히려 저의 피해자 입장을 대중에게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계산했습니다. 최현우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위해 연탄가스 사건 당시의 의료 기록과 현장 사진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방송에서 공개할 모든 증거 자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장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고맙다, 현우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잘해낼게. 저는 그들이 제 명예를 훼손할수록 대중들은 그들의 패륜적인 행동에 더 크게 분노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유진이는 익명 뒤에 숨어 저를 조롱하는 글을 계속 올리며 자신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 오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며 공개적인 심판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장 시청률이 높은 저녁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형준아, 방송국과의 모든 연락과 뒷일은 네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맡아주렴. 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컨디션 조절만 하세요. 인터뷰 당일 저는 대중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단아하고 강인한 모습이세요. 정말 멋지십니다. 고마워, 형준아. 내 덕분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저는 그들이 저를 비난하는 모든 내용을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연탄가스 사건의 잔혹한 진실을 언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현우 변호사는 방송국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대중의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질 예정입니다.
정숙자 대표님이 직접 출연하여 모든 것을 낱낱이 해명하실 겁니다. 이 방송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들 부부는 제가 단순히 변명에 그칠 것이라고 오판했고, 제가 준비한 대대적인 반격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마지막 전투에 임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호소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고 냉철하게 전달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 내가 나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고 진정한 정의를 되찾아줄 시간이야. 저는 그들의 패륜 행위가 저에게 주었던 고통을 생각하며 이 공개적인 심판을 통해 그들을 최종적으로 세상과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조명 아래 저는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보이며 복수의 최종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숙자 대표님,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여 그들이 저에게 씌운 모든 누명을 벗겨낼 저 스스로에게 정의를 되찾아주는 의식과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마지막 복수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방송 인터뷰가 시작되자 저는 아들 부부의 악의적인 루머에 대한 해명 대신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연탄가스 사건의 전말을 먼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지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정숙자 대표님,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루머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흔들림 없는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작년 겨울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그 잔혹했던 밤에 바로 저에게 일어났던 일 말입니다. 진행자는 물론 모든 시청자들은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에 숨을 죽이고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폭설이 쏟아지던 밤 아들 부부가 보일러가 고장난 낡은 방에 저를 홀로 남겨두고 여행을 떠났던 순간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유진이는 갑작스럽게 해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의 유일한 난방 수단인 연탄 보일러가 고장난 상태였는데도 저를 그 차가운 방에 혼자 남겨두고 말이죠. 정말요? 그렇게 추운 날에요? 진행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며느리는 일이 커진다면서 봄이 오면 새 보일러를 놓겠다는 뻔한 핑계를 대면서 보일러 수리를 계속 미뤘습니다. 카메라가 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떠난 후 그날 밤 낡은 연통에서 독한 연탄가스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방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다행스럽게도 옆집 이웃분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연우 변호사가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탄가스 사건 당시의 보일러실 사진, 병원 의료 기록, 그리고 아들 부부의 충격적인 대화 녹취록 일부가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보일러실을 촬영한 현장 사진입니다. 화면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은 듯한 연통 구멍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며느리 김유진이 여행 떠나기 직전 보일러실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입니다. 유진이가 연통을 막고 냉혹하게 웃는 모습이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는 순간 방송을 시청하던 대중들은 루머의 진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끔찍한 일을
자식들이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런 패륜적인 짓을 할 수 있어? 방송 댓글창은 순식간에 아들 부부를 향한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진술했습니다. 이는 오직 제 재산을 노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대표님, 이 모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충분한가요? 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녹취록, 의료기록, 현장 사진 모두요. 저는 눈물이나 감정적인 호소 대신 냉철한 정의감을 표출했습니다. 피부치에 대한 슬픔보다는 이 잔혹한 진실을 만천하에 밝히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숙자 대표님, 정말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육체적인 힘듦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진실만큼은 반드시 세상에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대중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정숙자 할머니의 용기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저런 페르나들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당장 체포해야지. 방송 직후 아들 부부는 연탄가스 사건과 악성 루머 유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속보입니다. 노모 방치 및 연탄가스 사건 관련 아들 이재훈, 며느리 김유진 긴급 체포 뉴스가 연달아 보도되었습니다. 이 공개 폭로를 통해 제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사업체를 향했던 모든 악성 루머와 불신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숙자 대표님과 꼭 거래하고 싶다는 업체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다고요. 형준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제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한때 잃었던 평온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피부치를 완전히 끊어냈다는 공허하고 냉철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후 아들 부부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획적 방치로 인한 상해 혐의와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사장과의 채무관계 및 사업비리까지 그들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재훈이와 유진이는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재판 결과 아들 부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재훈,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유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저는 법적으로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더는 피부치라는 무거운 굴레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모든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고맙다 현우야.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최현우 변호사가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제 남은 재산과 사업체를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복수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음을 확인했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형준이는 제 재판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심리적인 지지를 보냈고 재판 후 저를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형준아, 고마워.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이제 정말 사장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곁에서 늘 지키겠습니다. 대중들은 저의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 사업체는 더욱 신뢰를 얻으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정숙자 대표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다니. 그 끈기와 강인함이 사업의 성공을 이끈 거겠지. 존경스럽습니다. 사장님, 이로써 제 복수는 개인적인 응징을 넘어 사회적인 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일단락된 후 저는 형준이와 함께 사업에 더욱 매진하며 평온하고 건실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복수의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 강인함과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더욱 윤리적이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재기와 새로운 삶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고 저는 그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부를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준아, 우리가 모은 이 재산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어 보자. 무슨 재단이요? 사장님 뜻대로 하세요. 나처럼 어려운 일을 겪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저는 옛날 살던 집과 낡은 별채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제 삶에서 아들 부부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워냈습니다. 이제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됐네요. 후련합니다. 응, 이제 새로운 추억만 가득 만들면 돼. 기분 좋다. 저는 형준이와 함께하는 소소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은 뭘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나는 다 괜찮아. 저는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할게요. 모든 것이 정리되었지만 저는 이 경험이 저에게 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제 삶은 고통의 끝에서 비로소 새로운 의미로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가올 미래를 향해 담담하고 단단하게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저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제 흰머리가 더욱 많아졌지만 여전히 형준이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죠. 형준이와 제가 함께 일궈낸 사업은 업계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두가 존경하는 명예로운 원로 경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정숙자 회장님, 올해 한국전통직물업계 공헌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제 든든한 아들 같은 형준이와 우리 직원들 덕분이지요. 형준이는 이제 제 모든 경영 철학과 노하우를 이어받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한 아들처럼 여기며 깊이 신뢰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창밖으로 폭설이 하염없이 내리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형준이와 저는 따뜻하고 아늑한 집의 거실에서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연탄가스가 새던 그 낡고 추웠던 별채의 밤을 아련하게 회고하고 있었죠. 형준아, 저 눈을 보니까 문득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어떤 때요? 옛날에 한복 지으셨을 때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을 뻔했던 그 겨울밤 말이야.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지. 저는 그날의 잔혹한 배신이 저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결국 제 삶을 완전히 뒤바꾼 운명적인 전환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탐욕스러운 아들 부부에게 서서히 착취당하다가 무의미하게 생을 마감했을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사장님. 하지만 그날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경험은 나에게 복수할 힘과 무엇보다도
새 삶을 향한 강력한 용기를 주었단다. 저는 형준이에게 과거의 어려움과 현재의 평온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배웠어요. 나도 내 덕분에 진짜 가족의 따뜻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네가 내 은인이야. 제 영혼은 복수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화되었고, 저는 과거의 짙은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형준이와 함께 제 사업 철학을 실현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형준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물론이죠. 사장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들 부부에게 남아있던 증오나 분노 대신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담담한 사실만을 기억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장님, 이제 더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사장님 마음만 힘들어져요.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피부치였으니까 궁금할 뿐이지. 그들의 몰락은 제 재건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고, 저는 그 결과를 겸허하고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제 매 순간의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도움을 되돌려주는데 집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직원들이 사장님 몰래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어요. 어허, 무슨 날이라고 케이크를 가져왔니? 사장님 덕분에 회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공했다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겨울밤 벽난로의 따뜻한 불빛은 제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대변하는 듯 은은하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벽난로의 불을 바라보며 형준이에게 중요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준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있다. 무엇인가요? 사장님, 내 재산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네가 이끌어갈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몸만 남겨줄 거야. 너는 사업을 잘 이끌어갈 능력이 충분하니까. 사장님, 그런 건 벌써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장님과 오래오래 함께 할 거예요.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돈이라는 것은 흘러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란다. 형준이는 제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장님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회사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게 내가 진정으로 바라던 거야. 저는 두 번째 삶을 살게 해준 그날의 사건에 역설적인 감사를 느끼며 제 복수가 단순한 응징을 넘어 의미 있는 재건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잔혹했던 사건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든단다. 왜요? 사장님,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그리고 내가 찾은 이 평온함도 없었을 테니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주권을 되찾은 강인한 여성으로서 제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형준아, 내가 없어도 우리 회사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지? 사장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아직 저와 함께 한참 더 계셔야죠. 저는 사장님 없이 못 살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오기 마련이잖니.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사장님과 함께 맛있는 저녁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해요. 밤이 깊어가자 마침내 폭설이 그쳤습니다. 창밖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이제 자러 가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네, 사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저는 따뜻하고 포근한 방 안에서 완전한 평온함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운 한복을 짓던 제 모습과 지금 형준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이 따뜻하게 어우러진 꿈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평온한 마무리를 향해 순조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분노나 원한이 아닌 깊은 사랑과 감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 정숙자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연탄가스 냄새로 죽을 뻔했던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착취당하며 무의미하게 살다가 갔을 거예요. 배신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저에게 진짜 강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부치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던 사람들과 결별하고 나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형준이와 함께 만든 새로운 삶이 그 증거죠. 복수라는 것도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원한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에너지를 새로운 창조와 성장으로 바꿨을 때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용기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제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밤이 가장 밝은 새벽을 약속하는 법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